안녕하십니까. 고품격 강의 정치대학 진행을 맡은 임윤선입니다. 계엄과 탄핵 추진으로 전국 혼란이 장기화되면서요, 모두가 굉장히 심란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율, 주가,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한 신인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거대 야당은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권한 대행도 탄핵을 하겠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시급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모셨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야기, 한덕수 탄핵 이야기로 제가 오프닝을 시작은 했지만 사실 오늘 더 많은 시급한 과제는 본인들도 앞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딜레마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지금 도로친윤당 이야기부터 여당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비대위원장 벌써 내선이 될 것 같아 보였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모든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바라는 거는 이제 이걸 계기로 쇄신이 되나 봤더니 쇄신은커녕 이게 똘똘 뭉치는 건지 아니면 무기력에 빠져서 지금 다 같이 싱크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심에 역행하는 모습은 분명해 보이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먼저 일단 비대위원장부터 선정인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이정표가 될 듯한데요. 새 비대위원장 선정 누가 될 것 같나요?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죠. 네. 저도 언론 보도 보고 알고 있는 건데, 그 언론 보도만 나온 거 보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이 많은 투톱이 아니라 완탑으로 가자. 네. 그 얘기도 검토가 된 것 같고, 또, 어쨌든 원내 중진, 이렇게 맡기자. 그게 아마 원내 중진 모임에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론된 분들이 권영세, 나경원, 원혜론, 원희룡, 이런 분들이 좀 거론됐던 것 같고, 소장파 중에는 김재섭 의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이 당이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래서 지금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맞나. 그런 위기감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면, 탄핵 인용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인용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조기 대선인데, 조기 대선이면 대통령 선거에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계엄과 탄핵이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꽃길 깔아주는데 지금 비대위 논의도 보면 헌납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비대위만 놓고 보면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는 게 좋냐 이거는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하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갈 거냐 혁신형 비대위로 갈 거냐 이런 거죠. 이제 관리형 비대위를 자기들은 관리형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이니까 통합형 비대위다 이렇게 말은 붙였어요. 어쨌든 근데 관리형이죠. 관리형 비대위는 누가 주도하냐? 탄핵 반대파들이 주도하고 혁신 비대위는 탄핵 찬성파들이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친윤 중심의 중진들이고 여기는 친한 중심의 원외 소장파들이죠. 그런데 이제 관리형 비대위라는 게 2017년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2017년 급하게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그 자유한국당 당명으로 홍준표 후보가 나가서 치렀어요. 그리고 쭉 2018년 지방선거도 그 당명으로 치르고 2019년에 한교안 대표를 뽑아갖고 총선 전에 미래통합당으로 만들었는데 요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요 때가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인데 요 시기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관련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리고 이때는 누가 대표 지도부를 구성했냐면 홍준표, 황교안입니다. 반면에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 2020년 총선 패배하고 나서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년 뒤에 4.7 재보궐선거 승리하고 2020년 대통령 선거 승리하고 바로 지방선거 승리한 요때의 국민의힘. 요때는 지도부가 누구냐? 김종인, 이준석이에요. 그럼 관련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들의 노선은 뭐냐? 자유우파 결집론. 지금도 우파란 말을 달고 살고
우파 결집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고 영남 의원들 중심이고 이 혁신형 비대위를 지지하는 분들은 중도 외연 확장론이에요. 중도로 가야 된다. 선거는 민심을 잡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 선출이나 당대표 선출도 이 관련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들은 당심 위주.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100% 당심으로 가자 그런 거 아닙니까? 반대로 혁신형을 주장하는 분들은 민심. 그것도 100% 민심. 오세훈 안철수가 2021년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를 100% 민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당심이냐 민심이냐. 미디어도 보면 여기는 관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주로 신뢰하고 지지받는 건 보수 유튜버. 그 유튜브에서 그 세계관이 이제 공유되고 있고 여기는 레거시 미디어. 이른바 이제 조중동으로 얘기되는 보수 언론도 대체적으로 이 그 혁신형 비대위 쪽에 무게를 실죠. 그러면 대표적인 정치인 누구냐 대선 작업으로 말하면 여기는 홍준표 관령 쪽에는 탄핵 반대했죠. 여기는 오세훈이죠. 탄핵 찬성했고. 물론 여기에는 뭐 안철수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한동훈도 있지만 가장 그 유력한 분은 이제 오세훈이고. 네. 여기는 관령에는 나가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네. 예를 들면 김기현, 권성동, 나경원, 뭐 권영세 이런 분들도 또 윤상희 이런 분들도 대선에 뜻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대선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홍준표 하나고 여기는 그 대선 주자가 홍준표 하나고 여기는 많지만 실제로 가장 좀 앞서 있는 사람은 지금 오세훈 시장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고 신윤 중진들이 지금 마치 뭐 이거를 자기들이 이 당을 장악해서 이 당을 장악하면 뭐합니까? 대선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지금 사고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못 따라간 거예요. 대통령도 지금 그렇고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론이나 얘기하고 그걸 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뭐 부정선거 얘기와 그 분노와 그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뭐 열등감이 폭발한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뭐 담화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통치행위다. 근데 뭐 야당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건 승복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들어있죠. 여당도 별로 인정하지 않고 언론도 인정하지 않고. 근데 자초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폭발한 것인데 여전히 여당도 이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그 세계관 속에 있는 분들이 지금 당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비대위가 지금 뭐 누가 돼도 과연 며칠이나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론을 내서 발표한다고 합시다. 네. 자기가 둘 다 겸임하겠다 당분간 좀 더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거나 아니면 누굴 지명했다고 해도 못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비판을 많이 받아서 자초할 수도.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공석으로 있는 경우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가겠죠. 지금은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겸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 부정적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뭐 혼자 어떻게 감당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걸 떠나갖고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민주당도 2014년 730 보궐선거 지고 나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해서 갔는데 좀 길게 가니까 둘 중에 하나 빨리 내려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렇구나. 결국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재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별로 기대할 게 없는 비대위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할 게 없는 비대위다. 이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선을 어떤 식으로 꾸릴지가 어느 정도 대략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비대위원장도 그려지지가 않고 그럼 지금 대선 후보도 딱히 그려지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도 되나요? 대선 후보는 좀 그래도 예상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뭐 사실상 홍준표 시장은 출마 선언한 거예요. 자기가 오늘도 뭐 메시지 나온 거 보니까 뭐 출마할 수밖에 없는 듯이 얘기하고 오세훈 시장은 아직은 그러지 않지만 뭐 불려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여당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동훈 대표 지금 이제 칩거에 들어가 있지만 나오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요즘 방송 활동 열심히 하고 네. 하는 거 보면 아 이건 이제
본인이 그래도 출마하려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예. 있고요. 안철수 의원도 뭐 그 당내 세력은 없지만 뭐 출마할 수 있고, 그리고 저 많은 중진들, 예. 저 중진들 중에도 또 누군가 뭐 나올 수 있으니까 후보군만 놓고 보면 대단히 많지. 예, 그러니까 후보군은 많은데 아까 말했지만 비대위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선 룰이 완전히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당심을 더 반영할 거냐, 민심을 더 반영할 지금 거냐. 너무 그게 극과 극이네요. 국민의힘은 당신과 민심이. 예. 예, 그러니까 또 바깥에 좀 개혁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개혁신당이 보수표를 더 많이 잠식할 거다 이러면 완주하는 게 별로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개방형 통합경선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정치적으로 지금 주도해야 될 사람이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신뢰를, 그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를 통합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신망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선거 감각이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잘 없죠. 과거에는 되게 그러면 되게 김종인 위원장을 맞아. 떠올렸는데 네. 그분 너무 여러 번 했고 네. 지금은 또 이제 어쨌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급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예. 그래도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대체로 저는 그게 뭐 잘 유사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력도 있으면서 정책을 보는 능력, 그다음에 선거를 보는 눈, 그다음에 이제 통합력, 이걸 다 갖고 있어서 그래도 다 사람들이 이게 따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우선 모든 게 90점 이상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모든 게 꽈락 이상인 분은 정도는 계시지 않을까요? 어쨌든 까락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선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 전략, 그러니까 선거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안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 중진 중에 저분 정도면 그런 건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이 뭐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된다고 칩시다. 유승민 의원은 본인이 제안 오면 생각해 보겠다고까지 말씀을 그런데 하셨어요. 뭐 그분이 예. 비대위원장을 하실런지 대선 경선에 뛸런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거는 뭐 바깥에서는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파격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선 이분들은 선거에서 중도지향적이고 민심지향적이니까 그런 면에서 점수를 받을 거고, 당을 완전히 그 대통령하고 절연시킬 뿐이고, 그 안철수나 유승민 둘 중에 누가 하더라도. 그런데 뭐 한동훈 대표를 몰아낸 당인데, 그 같은 포지션, 오히려 더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을 비대위원장을 앉힐까. 그리고 거기다가 그분들이 대선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가장 결격 사유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능력. 그거는 이 두 분에게 좀 없죠. 탄핵 반대파들이 동의 안 하겠죠. 각자 입장에서 워낙 강경한 입장을 항상 고수하시는 분이어서 이번에 오늘 유승민 전 대표가 라디오에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결연해야 된다. 우리가 내란 수계당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거, 수계당으로 불릴 수는 없는 거냐는 겁니까? 내란죄라고 이미 마음에 결론을 내리신 상태인데,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반대로 말하면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일 수 있다. 예. 거나 혹은 내란죄는 아직까지는 이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내란죄가 아닐 수도 있다거나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앉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알 수 없고, 내란죄에서 기소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체포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지만, 네. 대체로 지금까지 다수설은, 네. 헌법학자나 형법학자나 다수설은, 이거는 헌법의 77조에 규정되어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안 맞으니까 위헌적이고, 그러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죄도 국회를 어쨌든 비상계엄 해제권을 막으려고 체포를 명령하거나 의원들을 무력으로 끌어내라 그랬다. 그리고 투입될 수 없는데 군부장명령을 보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국민들이 다 받고 시민들이 막았는데, 그래서 탄핵 여론도 높은데 거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을 맡긴다. 그거는 뭐 선거 그냥 지겠다는 선언이죠. 원내대표. 네, 그래서 선언이다. 이게 이제 고민인데 어쨌든 탄핵 찬성파면서 그러나 탄핵 반대파들도 뭐 인정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분을 찾거나 탄핵 반대파였지만 탄핵 찬성파들이 저 정도면 합리적으로 저하는 분이다. 당에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변화를 이끌 뿐이다. 대선 관리 공정하게 할 뿐이다. 이런 분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한 분 추천해 주셨어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서바보님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뭐 농담입니다겠지만 비대위원장 박성민 대표님 추천드립니다. 라고 이분이 왜 저기 닉네임이 서바보일까요? 글쎄 성이 서신 거죠. 예, 아무튼 추천했는데 뭐 저도 저희도 마음 같아서 보내드리고 싶지만 정치대학의 유일한 기둥이시기 때문에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이기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대선 후보가 여러 명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요 중에 잠깐 지역적인 이야기 해야 될 텐데 요쪽에 옛날 이제 극우 유튜버 쪽에 홍준표 시장이 있고 이쪽에 뭐 오세훈, 한동훈 쪽이 있지 않느냐라고 구별을 주셨는데 이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어제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극우 유튜버들을. 자기네들 돈벌이 장사를 위해 갖고는 선정선동하는 극우 유튜버들. 좀 더 심한 표현을 썼습니다. 틀니를 비하하는 표현을 써서 이런 유튜버들 없어져야 된다. 이게 문제다라고. 그 얘기는 분명히 하셨는데 네.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도 사실 홍준표 시장의 고민은 윤 대통령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도 만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세게 견제하고 비판하고 비상계엄 나고 나서도 또 그다음 탄핵하는 과정에서도 탄핵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뭐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 다 제명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인 노선 자체는 또 이분도 자유우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의 대표주자로 봐야 됩니다. 그나마 이제 그런 주장 인식 세계관 속에 있는 분 중에는 가장 이분이 그래서 선거도 알고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태극기 부대라든가 아니면 그 유튜버들 거기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있는 분이긴 한데 본인도 홍카콜라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조금 그게 반성의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 했던 거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만들 수 있는 후보의 가장 강력한 분은 홍준표 시장이고 되게 다수파죠. 다만 가장 큰 고민은 이 홍준표 시장이 2017년 대통령 선거도 졌고 2018년 당대표로 지방선거도 참패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패배의 아이콘처럼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딛고 김종인 체제에서 오세훈 시장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반격의 승리를 한 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좀 약간 승리 아이콘처럼 돼 있는 거. 그게 결국 그게 당심이냐 민심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도 그걸 굉장히 강하게 의식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좀 딱 그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그걸 털어내고 싶은데 최근에 탄핵과 관련돼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점은 조금 약간 우왕좌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는 보입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윤 대통령을 옹호했던 건 그가 이뻐서 옹호했던 게 아니라 내가 명태균이랑 조작해갖고는 조작해갖고는 경내 경선 1위 한 것도 알고 있는데 내가 옹호했던 건 그래서가 아니라 전국 안정의 필요성이 훨씬 급해서 할 수 없이 좀 옹호해주고 편들어준 면이 있다. 오죽하면 내가 책임 총리직까지도 하겠다고 하겠느냐. 책임 총리 하면은 보나마나 대통령 못할 거 뻔한데 라는 얘기를 한 걸 들으면 약간 좀 그간 대중이 좀 오해한 면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쉽게 호도된 건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윤 대통령을 옹호한 그러니까 건 그분이 내가, 이제 네. 사실은 홍준표 시장의 장점이다 단점인데 화려하게 말을 하고 설명을 해서 이른바 이제 개인기가 좋다. 그래서
변화무쌍하죠. 그런데 이제 아하. 비판적으로 보자면 예. 너무 일관성이 없죠. 오케이. 그런 점은 전 있다고. 그렇다면 이쪽의 선두 숫자는 오세훈 시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오세훈 시장은 어떤 차별점, 어떤 경쟁력을 내세워야 될 수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이 이번 처음에 뭐 탄핵에 바로 찬성한 건 아닌데 그 전에 이제 두 번째 탄핵 올라왔을 땐 탄핵 찬성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탄핵 찬성에 분명한 입장을 내세운 거고 오세훈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으로 돌아올 때 그게 100% 민심으로 당내에서 어쨌든 민심이 더 많이 반영된 걸로 나경원 후보를 꺾었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이기고 그게 본선 이겼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간 뒤에는 중도 지향적인 정치인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도 지향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유승민, 안철수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늘 얘기지만 홍준표는 보수가 사랑하는 보수 정치인이고 유승민은 진보가 사랑하는 보수 정치인이고 아이고. 예. 안철수는 중도가 사랑하는 중도 정치인이라면 오세훈은 중도가 지지하는 보수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 중에 중도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경쟁력 있네요, 말씀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전 의원의 문제는 여론조사하면 많이 나오지. 근데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결국 안 찍을 그러니까 사람.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의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고 홍준표 시장은 뭐 보수층에서 강력하죠. 그러나 역시 중도층 확장성이 좀 떨어지고 네. 안철수는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죠. 뭐 민주당 쪽이나 보수 쪽이 별로 없고 중도도 거의 없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당을 계속 옮기면서 쪼그라들어 있다면 오세훈 후보는 보수에서도 좀 나오고 중도에서도 조금 반응을 하고 뭐 그렇게 아주 크게 반응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한동훈 후보도 원래는 이제 보수에서 강력한 지지가 있었는데 심지어 젊기 때문에 약간 이준석 대표가 가져갔던 그 포션도 차지할 수가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동훈 어떤가요? 대표가 정치에 들어오면서 네. 실질 젊은 층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윤석열 대통령 지층하고 겹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보수층들 50대 이상에서 지지가 있었는데 대통령하고 충돌하면서 그걸 다 잃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거고 원희룡 의원도 이게 보수층에서의 지지세는 좀 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렇게만 한정해서 보면 거기에는 뭐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4명이 각축을 하죠. 여기는 안철수, 유승민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민심 지향으로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안철수, 유승민도 조금 뭐 뛰어볼 수 있는 여진 좀 있을 텐데 당내 세력이 그렇게 그닥 있질 않아서 아마 민심지향적인 데서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보면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3강 체제 그렇게 보이고 또 조금 더 강함이 얘기하라고 하면 아까 이쪽에 관련 비대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홍준표와 혁신형 비대위를 지지하는 오세훈이 양강이 될 가능성이 있고 1월 1일자 신문에 이제 나올 텐데 이재명 대표하고 가상 대결도 나오고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누가 경쟁력이 있냐?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 이재명, 홍준표 대 이재명, 오세훈 대 이재명 이게 나왔을 때 누가 앞서가느냐 이게 이제 1차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와, 많이들 예의주시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거로 보시는군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본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아, 도전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도전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직거를 계속 그거는 직급은 도전할 것 같이 보이는데 네. 돌아오겠다고도 얘기하고 다 그래서 할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저는 전당대회 나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전당대회가 선거 패배한 비대위원장이라 명분이 없는데 그러면 뭐 난 이번 대통령 선거에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선언하고 내가 당대표가 되려는 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민주당에 다시는 지지 않는 정당 만들려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막기 위한 거다. 이렇게 나왔다면 어땠을까 싶었고, 이번에도 탄핵을 주도한 상황에서는 저는 이번에 탄핵 출마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도 됐었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뭐 계속 뭐 대선 출마 지지자들도 그러고 그런 거 보고 본인도 저렇게 물러났는데, 글쎄 지금은 뭐 반반인 것 같아요. 경선 출마할지. 왜냐하면 지금은 승산 자체가 그전보다 많이 낮아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대선 시기가 빨라지니까요. 각 당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빨라지면서 막 내홍도 생기고 하는데 개혁신당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갑자기 저희 개혁신당도 허은하 대표랑 이준석 의원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 의원 측근이죠. 김철근 대표를 경질하는 등의 뭐 문제였는데 이게 단순한 경질 문제가 아니라 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결국에는 대선을 향하는 과정에서 뭔가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허은하 대표랑 이준석 의원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된 거는 뭐 김철근 총장하고 허은하 대표, 거기가 사실은 김철근 의원이 원래 이준석 대표하고 가까운 분이고 이렇게는 알려져 있지만,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그 전당대회를 보면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허은하 김철근 조가 사실은 이기인 최고위원 그 당대표 경쟁자죠. 거기랑 이렇게 맞서기에서 이제 한 편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또 올라가 보면 총선에서 이기인 김철근 두 분은 비례대표 가지고 조금 갈등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은하, 김철근 두 분의 그 연합이랄까, 동맹이랄까, 이런 게 된 건데. 생겼죠. 예. 예. 근데 지금 뭐 내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경질했는지, 뭐 당원 단결하는데 저는 뭐 그것이 진짜 본질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지금 개혁신당이 사실은 이 대선이 먼저 오지 않았으면 존립도 할 수 있게 지방선거까지 과연 존립할 수 있느냐, 그런 위기가 있잖아요. 지지율이 지금 뭐 총선 때는 기대 좀 모았지만 지금 허은하 대표 체제에서 뭐 2, 3%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선이 먼저 온 거는 뜻하지 않은 기회인데, 그래서 뭐, 이준석 의원도, 내가 나이 만 40세가 돼야 되니까 1월 말 이후에 대선이 확정되면 출마할 수 있으니까 그럼 출마하겠다. 개혁신당이 지금 전략적 자산이 이준석밖에 없는데, 이 전략 자산이 대통령 선거를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집중해야 되는 시점에 그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합참의장이나 국방부장에서 해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나 동력이나 명분이나 타이밍이 중요한데, 세력은 허은하 의원이 저 개혁신당에서 세력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가장 나쁜 건 타이밍 아닙니까? 지금 대선 앞두고 지금 이준석 대표 후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뭐 전열을 정비해야 될 시점에 그걸 와해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 타이밍이 안 좋고, 그래서 뭐 명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원 당규를 일방적으로 사무총장이 바꾸려고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긴 한데. 네,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허은하 대표가, 저는 한동훈 대표 때도 마찬가지.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비대위원장이 되고, 당대표가 되는 거는 윤석열이 없었으면 가능했겠냐. 검사가, 젊은 검사를, 사실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발탁했고, 그리고 대통령 돼서는 법무부 장관을 앉히고,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인 힘으로 한 거지만, 적어도 이 과정은, 윤석열이란 존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듯이, 허은하 대표가 개혁신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준석이라는 그 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 만드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해서 당대표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준석을 도왔던 뭐 의리라든가 이런 걸로 평가받은 건데 약간 독립선언처럼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 동의 안 한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자 해제. 결자 해제하라. 뭐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준석 대표도 어떤 그 정치 세력으로 말하면 개파의 보수인데 거기 핵심 중에 한 분이 해임이 됐는데 반응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그 결자 해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공은 이제 허은하 대표한테 이제 넘어가 있는데 글쎄요. 허은하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타이밍이 약간 안 좋. 지금 대선 국면인데 대선 국면에서 개혁신당이 뭐 그래도 주목도 받고 개혁신당도 공간이 좀 열릴 거다. 양쪽이 저렇게 되니까 이준석 대표가 상당한 득표를 할 거다. 조금 득표를 하면 그걸 기반으로 지방선거나 총선도 우리가 뭘 좀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보이던 차에 지금 벌어진 일이니까 글쎄요. 허은하 대표가 또 억울한 게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원들의 당심이나 뭐 원래 뭐 거의 구성도 그렇겠지만 좀 싸늘할 것 같습니다. 허은하 대표가 조금 더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의 갈등의 원인이 서로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허은하 대표 쪽에서는 우리는 원치 않는데 이준석 대표가 대선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염두에 두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라고 허은하 대표 쪽에서는 주장하고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합당을 원하는 건 허은하 대표 쪽이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저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얘기는 저는 이준석 대표 의원님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친윤이 주도하고 있고 다 내쫓은 사람들이 지금 주류인 정당인데 그 정당에 왜 가겠어요. 거기 지금 아까 제가 봤지만 그 혁신형 비대위를 했던 김종인, 이준석 체제는 지금 흔적도 안 남아 있다니까요. 그렇죠. 거기.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나 있지만 거의 흔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혁신형 비대위를 얘기했던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만들어졌던 뭐 안철수나 유승민 이런 분들이 하나가 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똘똘 뭉쳐 있는 분들은 이준석을 내쫓은 분들이고 지금 당원들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길 왜 가겠습니까? 아마 본인 자리도 이미 다 치워놓은 상태일 텐데. 그러면 이제 합당은 알겠습니다. 합당될 리는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 탄핵 전국 속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도 이 독주 체제 아주 뭐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내리느냐고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이 대표 앞에 놓인 변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중도표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압도적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우선 뭐 조기 대선이 지금 거의 눈앞에 와 있고 유일한 변수는 그 2심이 선거법 2심이죠. 그거 어쨌든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뭐 헌재하고 법원에 막혀져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재도 그건 지금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그만두는 게 4월 18일 대통령 몫이니까 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하지 않겠냐. 그래도 뭐 대통령 탄핵인데 9명 다 채워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럴 테니까 합리적으로 보면 4월 18일 이전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법원도 아무리 지금 지연작전 쓰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2심 판결은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 같아요. 2심은? 네,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그보다 뭐 더 높아지진 않겠지만 그렇게 나오거나 낮아지더라도 100만 원 이상형이어서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면 그러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사실은 이제 법리시민 대법원에서는 그거 법 적용이 잘못된 거 아니면 확정 판결이면 이재명은 나올 수 없는데 그 저분은 나올 수 없는 분이 나와 있는 거니까 국민들이 그 계엄을 시민들이 막아줬듯이 이분도 대통령 될 수 없는 분인데 시민들이 막아줘야 된다 이런 선전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그 점이 제일 두렵겠죠. 변수고 그렇게 되면 2심까지도 그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면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 교체는 나오겠죠. 우왕좌왕하겠네요. 그땐 어떻게 해야 되나. 지키자. 아닌다. 바꿔야 된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또 일각에서는 뭐 보수 일각에서는 대법원 빨리 판결해라. 네, 이렇게 나올 거고 또 일각에서는 이건 뭐 시간도 없는데 그 대법원 판결 미루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랑 하는 게 맞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 교체해야 된다. 안 물러난다니까 그러면 뭐 조국 신당 같은데 거기 뭐 친문 후보를 누가 하나 이렇게 그게 김동연 지사가 됐든 김부겸 전 총리가 됐든 김경수 전 지사가 됐든 누굴 태운 다음에 후보 단일화로 민심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 보자. 거기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0.73 질 때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끝까지 완주해서 진 것에 대한
비난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서 완주시키는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단일화 국면까지는 좀 끌고 가보자라는 흐름이 뭐 친문 중심으로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2심 재판 결과죠. 2심 재판 결과. 그래서 공시 승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변호사 선임을 못한 상태인데요. 뭐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안 한 상태인데요. 2심이 언제쯤 진행되는지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최후 통첩 한덕수도 탄핵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여사 특검법 공포하라면서 24일까지 내일까지 시한을 줬습니다. 만약에 미루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권한대행도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라는 마지막 경고를 나선 건데 민주당의 이 두 가지 특검 그리고 한 대행의 탄핵 문제까지도 연계를 시켰는데 이건 복잡하더라고요. 한덕수 총리는 예. 그게 뭐 탄핵을 할 때 탄핵 의결 정족수가 200명이냐 그 과반이냐 3분의 2냐 이거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 의견.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법조인으로서 제 생각은 탄핵 사유가 권리 대행으로서의 사유인지 글쎄 뭐 총리로서의 사유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하는 또 제3의 설도 있죠. 그러니까 뭐 거부권 행사 같은 거는 뭐 200명이라고 진짜 대통령으로서 대행으로서 하는 거니까. 근데 뭐 계엄, 내란 그 문제는 국무총리로서 묻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사례가 없던 일이라.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민주당이 갖고 있는 부담은 국제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을 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거리가 돼 있는데 그 상황에 탄핵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 체제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고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지금 흔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이현종 요소가 있다. 지금 6개는 뭐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양국보 같은 건 반대했던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근데 이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유현종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예컨대 뭐 야당이 다 모두 선임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거부권 행사했을 때 과연 탄핵으로 또 몰고 가는 게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작전인가? 좋은 작전이냐 이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말은 지금 뭐 24일까지 시간도 주고 최후 통첩을 했지만 고민이 있죠. 지금 다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도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고 민주당도 고민이 클 것 같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서 올 말까지 좀 고민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24일까지 시간을 촉박하게 주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이게 만약 민주당이 탄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좀 좋은 작전으로 보이세요? 아니면은 실점으로 보이세요? 저는 뭐 지금은 별로 좋은 작전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그 여야정 협의체까지 지금 띄우자고 얘기한 마당에 네. 야당으로서는 국정에 지금 책임 있게 지금 임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해야 대한정당으로서 갈 텐데 지금 뭐 대통령까지 탄핵해놓고 지금 탄핵을 너무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8건 이상이 지금 탄핵이 돼 있고 거기에 국무총리 탄핵하는데 그 다음 들어오는 그럼 경제부총리인데 그분이 또 거부권 행사하면 그분 또 합니까? 그 다음에 교육부총리. 그러니까 그렇게 오면 줄줄이 거부권 지정신경장. 행사하면 예. 예를 한덕수 총리가 거부했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부총리들은 그 보수층의 그 압박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합니까? 그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받아들입니까? 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뒤에 오는 분들도 줄줄이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럼 줄줄이 그걸 계속 탄핵할 겁니까? 저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 선에서 고민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권한대행도 똑같은 결론이 날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거 다 탄핵으로 갈 거냐?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라는 게 무정부 상태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저 민주당의 그 탄핵 남발에 대해서 국민들이 중도층이 좋게 볼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전략적 사고를 한다면 예.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우리가 자중해야 된다. 대통령 탄핵에 한 명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워낙 이분들이 이제 내란 특검법하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 아닙니까? 노려왔죠. 예, 김건희 특검법은 그런 거니까. 근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 그나마 이렇게 조금 매만졌다가 다시 옛날 걸로 돌아온 바람에 더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거는 한덕수 국무총리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내란 특검법은 오히려 그게 이제 수사 주체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뭐 공수처는 인원이 별로 없고 검찰은 내란죄 수사할 권한이 없고 뭐 국수보는 뭐 관련자들이 지금 다 지금 그래갖고 국수본부장도 지금 휴대전화를 압색받은 상황이니까 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상 없는. 그렇기 때문에 다 당사자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죄는 특검으로 가져가서 그런 문제를 다 그냥 지금 여러 미비한 문제를 다 일거 해소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근데 그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걸 정치적인 걸로 그 한덕수 대행이 거부했을 때 민주당이 이거를 탄핵하는 것이 아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탄핵은 개혁신당도 꼭 동참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예. 개혁신당, 그렇죠. 조국혁신당은 이미 동조했죠. 조국혁신당은 이미 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문제는 또 그거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왜 임명권을 행사 못하냐. 지금 이게 세트처럼 같이 다닙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한쪽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할 수 있다. 근데 뭐 장관급은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게 헌법학자가 아니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뭐 다 양쪽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해요. 그때도 헌법재판관 문제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른다 그러냐면 한교안 대표 때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그때도 사실은 공교롭게도 하필 그때 그 박한철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몫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 권한대행이 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래서 안 했고 그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한 분은 대법관 몫이었어요. 그래서 한 거고 이번엔 지금 국회 몫인 분이니까 이거는 요식 절차다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설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저도 그 다수설 언론 보고 이제 하는 겁니다. 언론 대개 이거는 뭐 국회 몫이니까 다 하는 게 맞다. 근데 그보다 더 나가는 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몰라도 제가 그 전에 거국 내각으로 갔다면 거국 내각을 갔으면 너무 아까워요. 개헌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똑같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헌법 공포권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면 국민투표하고 그러니까 그 국회 통과하고 국민투표해도 공포를 못해 헌법을. 근데 권한대행일 때 그 거국내각일 때는 대통령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그런 문제가 다 헌법적 사항이기 결여된 때문에 절차를 그런 것 때문에 그때 그럼 대한민국을 진짜 완전 그 새롭게 리빌딩 하려고 그랬으면 이게 탄핵보다 거국내각을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리고 민주당한테 좀 설득도 좀 해보고 당신들이 총리하고 그 제2의 그 비상경험 없게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다 민주당이 맡고 그리고 바로 개헌을 하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도 뭐 진지하게 야당에다 제안도 안 했고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너무 아쉽습니다. 왜 돌연 갑자기 본인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부터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위헌적인 발표를 해갖고는 오히려 화를 자초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비대위원장 관심 없으십니까? 누구요? 농담이었습니다. 혼날 것 같다.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한덕수 대행의 처신을 내내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공석의 헌법재판관 3명의 국회 인준 절차 후 임명 여부에 대해서 직답도 하지 않고 있고요.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걸 두고도 관여하지 않는 등 이것이 윤 대통령에게 다소 힘을 실어주는 행태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듯해요. 힘을 실어주고 있는 행태로 보시나요? 아니면 좀 신중한 행태로 보시나요? 아니 힘을 실어줄 리가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의 그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딱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분인데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니고 신중하시라는 걸로 봐야 된다. 그거는 그 한덕수 총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절차적
정치적인 하자가 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하여튼 그 국무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아마 그 경찰에 가서 진술도 다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뭐 힘을 실어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내 정치가 지금 갈 곳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취임 날짜가 1월 20일 곧 다가오는데 도대체 미국이랑 한국이랑 누가 누구를 소통해야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깜짝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정재계 인사 중 최초로 트럼프 당선인과 면담을 했나요? 뭐 그건 짧게 뭐 면담을 했는지 통화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게 뭐 트럼프 주니어하고 좀 그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그 뭐 한국에 초대도 했을 때도 만나고 했으니까 그 연으로 좀 가서 얘기는 했을 겁니다만 뭐 미국이 정보가 많은 나라니까 정용진 의원이 한국 내에서의 그 위상이나 뭐 정적인 거나 이런 걸 다 감안한 정도의 얘기를 또 했을 거라고 보고 뭐 외교 안보 뭐 경제나 이런 거에 깊은 얘기를 나눴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한 10분 15분 이야기를 그냥 뭐 했다고는. 의례적이니까 그거는 뭐 그 아들하고 가까우니까 그 아들의 부탁일 수도 있고 해서 뭐 좀 했을 거라고는 보는데 뭐 그 이상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론 머스크랑도 만났다라고 해서 미국의 최고 실세는 다 만났는데 약간 그 부분보다는 아유 진짜 한국 정부 대응력이 지금 빵점이구나. 이 부분이 좀 씁쓸해요. 외교력과 대응력이 빵점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그렇게 진짜 저지른 거. 그런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2024년에 어떻게 쿠데타를 할 생각을 합니까? 비상계엄을 할 생각을 합니까? 군우동원해서. 그것도 보면 뭐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것 같고 올 총선 전부터 준비했다라는 게 올시 뭐 한겨레 단독으로 나왔습니다만 그것만 나온 거니까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도 보면 뭐 작년에 군인사 그리고 느닷없이 지난번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 그 경호처장을 그리 보면서 안보실 라인까지 다 바꿨잖아요. 그때도 뭐 느닷없는 인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면 어차피 외교 안보 라인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왜 지금 하냐. 그러더니 지금 뭐 그거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보면 평양에 무슨 드론이 나타났다고 하고 오물 풍선 원점 타격하라는 지시를 합참의장이 거부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나서 한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대화 중에도 오물풍선 얘기가 또 나와요.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그 믿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도대체 오물풍선은 어떤 얘기를 한 건지 그러면서 원점 타격 얘기를 한 건지 뭐 그 뒤에 뭐 이라크 전에 북한군이 갔다 그러니까 참관단 보낸다 이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뭐 갑자기 된 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예산안을 삭감했다 4조 얼마 그것도 중요하게 얘기를 했지만 훨씬 전에 이미 생각을 구상을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오늘 한 조선일보의 양승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쓰신 칼럼 기고문이 굉장히 인상 깊던데 잠깐만 인용해 드릴게요. 역사는 아주 드물게 권력자의 우매함이나 광기로 어처구니 없는 소국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의 국가적 상태는 소국을 넘어 허무개그 수준이다. 비상계엄령이 비상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삼엄하지도 않게 시행되어 철회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원래 국가 기능이 마비됐을 때 하는 게 비상계엄인데 이번에는 비상계엄을 해갖고 국가 기능이 마비됐으니까 거꾸로 한 거니까 그건 뭐. 계엄으로 비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게 우리 11.6대 그 비상계엄 12, 12도 보고 다 했는데 우리 많이 인용하는 거죠. 카를 마르크스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썼거든요. 어디선가 헤겔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썼는데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썼어야 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소극으로, 희극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뭐 45년 전에 비상계엄은 좀 그냥 살벌하고 비극이고 그 5.18까지 연결되고 광주에서의 비극으로 쭉 연결됐다면 이번엔 그 거의 아까 말한 대로 삼엄하지도 않은 진짜 소국이죠, 소국. 그 소는 어떤 소예요? 미소할 때 소인가요? 아닙니다. 그 소국, 희극이라는 뜻입니다. 시극이 우스운 우습지도 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극으로 두 번째 희극으로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다. 전 이 문장 보고 사실은 박 대표님이 쓰신 글인가 했어요. 박 대통령 글의 문체와 너무 비슷해서 비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엄하여 삼엄하지도 않게 끝났다. 예,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우리가 이번에 뭐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할 때 하야론 2, 3월 하얀론은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는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죠. 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정치 얘기로 돌아와서요. 트럼프 취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우왕좌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뭔가 해결책은 과제는 지금 시급한 과제는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아니 일단 뭐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한 거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민주당도 우리가 뭐 다 하지 않아 좋다. 그래서 그게 아마 여야 대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뒤에 지금 이제 그 한독수 대행, 무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모여서 조금 이제 그 대외 신인도 를 위한 조치 그런 거를 좀 하는 거고 정치적인 일정 그러면서 아까 이제 탄핵이나 이런 것도 좀 민주당이 좀 신중하게 지금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라 지금 내란죄 어차피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내란죄 수사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 지금 수사가 지금 더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어차피 대통령 탄핵이 되면 그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거니까 민주당도 좀 전략적으로 그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뭐 그냥 계속 밀어붙이면 아까도 말한 대로 한덕수 다음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순서대로 올 텐데 그분들의 선택도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그 자리 계속 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핑계끼면 다 물러나고 싶을 텐데 여기서 한덕수 총리도 위험하지만 경제부총리가 물러나면 정말 대한민국의 그 대외 신인도가 뚝 떨어질 겁니다. 경제수장인데 경제를 누가 총대를 맵니까 지금. 대행이 임명도 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자중질환. 더 힘을 또 너무 과시하는 건 좋지 않아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선관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관위가 걸은 현수막 있잖아요.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는데요. 전현욱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이 됐고, 그 다음에 정 의원이 약간 받아치듯 했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더니 이것은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오늘 선관위가 전체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한 걸로 봐서 약간 이중잣대 이 비판을 좀 의식한 듯 보이죠. 아니 그 전에도 여러 번 얘기 나왔어요. 그 전에 여러 번 선관위가 기호 2번, 1번, 맞아요. 그런 거 갖고도 좀 있었는데. 안철수 신당은 안 되고 조국현 신당은 되고. 그런 건데, 저는 이재명은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러지, 내란 공범으로 어떻게 그게 됩니까? 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선관위가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쿠리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 완전 그냥 자기들 사실 이제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고 잘 모르고 이게 사무총장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채용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 같고. 놀랬어요. 가장 공정해야 되는 집단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깔끔하게 해소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지난번에 김두관 의원은 좀 부정선거가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개표하는 걸 보니까 엉망이더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계속 그전부터도 선거관리 상임위원 문제부터 정적으로 논란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가 회의를 하면 이 문제는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이제 공정하게
그렇게 좀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봐도 그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네. 둘 다 게시되지만은 않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선관위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토크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